안녕 작가, 오늘부터 한 장씩이에요. 오랜만에 소설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구독자분들께서 소설 리뷰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드디어 가지고 왔네요. 오늘 리뷰할 책은 빅픽처로 유명한 더글라스 케네디의 신간 고온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1권과 2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생각보다 좀 두껍긴 한데 그래도 금방 술술 잘 읽혀요. 제가 이 책을 보자마자 딱 느낀 게 와, 표지 무슨 일이야? 표지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한번 보면 표현 기법이 이제 물감으로 그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족 얘기라서 가족 구성원인 것 같고 뭐 친척이나 지인, 친구들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건 분위기답게 검은색 배경에 좀 살짝 어두침침한 느낌이 들죠. 여기 뒷표지에 적힌 소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권부터 하나의 가족은 비밀사회고 가족들은 모두 공모자이다. 한 시대의 색채와 숨결, 영광과 좌절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가족 이야기. 앨리스는 매일 다투며 20년을 살아온 엄마 아빠, 형제지만 전혀 다른 큰오빠와 작은오빠 사이에서 성장하며 애증의 시간을 보낸다. 대학 진학과 더불어 집을 떠난 앨리스는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생은 그다지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번스가의 파란만장한 가족사는 현대 미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정치 문제와 문화를 응축하고 있다. 아무리 큰 위기와 불행이 밀어 닥쳐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앨리스의 발자취는 우리가 생에서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운다. 이게 1권 뒷표지에 있는 소개고요. 그리고 2권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든 걸 다 잃어도 생은 또다시 미래를 향해 간다. 가족들끼리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아버지가 광산을 운영하는 칠레에서 피노체트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다. 군사 정권에 협조하며 광산을 지키려는 아버지와 무자비한 인권 탄압에 저항하는 큰오빠는 서로 적대적인 위치에서 첨예하게 대립한다. 독자들은 이 소설을 통해 미국 사회의 색채와 숨결, 영광과 좌절을 이해하는 한편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한 생인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1, 2권 소개를 해봤는데요. 1, 2권 모두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이 책을 통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목차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1부, 2부, 3부, 작가의 말, 옹기니의 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워낙 한 부 한 부가 되게 길어서 한 부 안에도 1, 2, 3, 4, 5, 6 이렇게 잘게 나눠놨어요. 목차에는 없지만 1부 시작 전에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말하기 전에 우선 등장인물들이 모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엄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이지만 전업 가정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남편과 자식 탓을 하고요. 아빠는 주로 반년 정도 외국에서 지내는데 큰아들 피터와 이념적,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자주 싸웁니다. 아빠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해병대 참전용사였고 그리고 큰아들은 진보주의자였거든요. 큰아들 피터, 큰오빠 피터는 예일 대학교에 합격한 수재지만 이념과 신념에 지나치게 집착해 현실을 외면하고요. 작은 오빠 아담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아이스하키 선수의 꿈이 무너진 후부터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빠에게 순종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가정 불화 속에서 자란 앨리스는 늘 애정에 목이 말라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따뜻한 보살핌과 소통이 필요했죠.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대학 진학과 더불어 집을 떠나지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인물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프롤로그로 들어가 볼까요? 프롤로그에서는 앨리스가 성인이 되어 출판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쁘게 일을 하다가 내일 작은 오빠 면회하러 가는 날이네?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작은 오빠 아담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오빠 피터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네요. 교도소에 가서 작은 오빠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앨리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윌리 목사는 전부를 잃어버린 적도 없고 교도소에 갇혀본 적도 없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사한테 본보기로 당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빌어먹을 그 목사가 오빠의 분노가 뭔지 알기나 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사를 보니까 심상치 않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억울한 일인가? 근데 그 이후에 오빠가 갑자기 아직 너에게 털어놓지 못한 진실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앨리스는 놀래요. 당연히 놀라죠. 아직도 내가 알아야 될 게 더 남았어? 그래서 앨리스는 안물안궁이라고 하는데 작은 오빠가 굳이 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실을 듣고 난 앨리스는 화를 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비밀이야?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22년이 지났는데 이걸 이제 말해? 라고 화를 내요. 당연히 화가 나겠지. 근데 그 진실이 뭔지는 프롤로그에 안 나와요. 오빠는 가족이니까 모든 비밀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그 일에 영향이 크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앨리스에게 한마디를 더 하죠. 이제 너도 연루된 거야. 오빠 미친 거 아니에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앨리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도대체 앨리스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롤로그는 이렇게 많은 의문을 남기고 끝이 납니다. 제가 원래 책 리뷰를 1부, 2부, 3부 전체적으로 다 리뷰를 하잖아요. 1부는 어떻고 2부는 어떻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이 책을 그렇게 리뷰를 했다가는 정말 이 영상 자체가 100% 스포일러인데다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흥미진진해할 법한 포인트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일부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일부에서는 앨리스가 17살이던 1970년도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시대적 배경을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칠레 쿠데타가 책 소개에서도 잠깐 나오죠. 여기 2권 책 소개였던 것 같아요. 칠레 쿠데타가 일어났던 때는 1973년도인데요. 이 책은 앨리스의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1973년도를 지나 성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미국 사회는 1960년대부터 사회 정치적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반전운동과 히피 문화, 인종차별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 문제, 여성들의 사회 참여 문제, 노동 문제 등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면서 백인 중심의 보수적 가치를 옹호하는 기득권 세력과 대립관계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면 몰입도 훨씬 잘 되고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앨리스가 17살이던 때죠. 일부 시작부터 앨리스의 부모님이 죽어라 싸웁니다. 이분들 진짜 계속 싸워요. 싸우는 주제도 굉장히 많은데 해병대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가 올드 그리니치로 이사를 가자고 해서 왔는데 사실 엄마는 맨해튼의 그 도시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언젠가 남편이랑 이혼하고 파리에서 사는 걸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맨날 첫날 싸우죠. 앨리스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앨리스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친구 아놀드는 부모님 두 분 다 유대인이었고 친구 칼리는 레즈비언이었는데 학교에서 일명 잔인한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때였어요. 말하자면 일진물이죠. 어느 날 앨리스와 칼리가 해변에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서 잔인한 아이들 무리를 마주치게 돼요. 막 대판 싸우다가 경찰까지 왔는데 어찌저찌 대강 해결이 돼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칼리가 그날 집에 안 들어간 거죠. 칼리의 실종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점점 소용돌이 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각자 집으로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 칼리가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갔다가 잔인한 아이들의 멤버인 에임스와 뎁을 만났다고 해요. 그 둘은 공원에서 마약상을 만나고 있었는데 17살짜리가 마약상을 만나고 있었는데 칼리가 나타나자 마약상은 도망가 버리고 에임스와 뎁이 오늘 본 사실을 발설할 경우 친구들을 시켜 강간하고 목을 따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아니 이놈 새끼 이거 미친 분노한 칼리가 뭐라고 하자 에임스와 뎁이 칼리를 성폭행하고 내버려두고 떠났어요. 그 뒤로 칼리는 영영 실종이 됩니다. 며칠 뒤 칼리의 백팩이 해변에서 발견이 됐지만 시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죽었다는 사실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가던 쯤 에임스와 뎁이 부모의 정치적 연줄과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법망을 빠져나가요.
관련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아놀드가 뉴욕타임즈의 유명한 기자에게 편지를 써요. 모든 이야기를 적어 보냅니다. 그 뒤로 그 기자가 아놀드를 만나러 왔어요. 아놀드와 앨리스, 그들의 부모들과 인터뷰를 하고 난 후에 실린 기사는 세상에 큰 충격을 줍니다. 칼리는 그때까지도 실종 상태였어요. 시간은 무심하게 흐르고 앨리스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앨리스는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해요. 칼리의 일로 선뜻 친구를 만들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작은 오빠에게 엽서 한 장이 도착합니다. 작은 오빠는 아빠의 일을 도우러 칠레의 광산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엽서를 써서 보냈어요. 아빠의 더러운 일을 대신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 엽서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이지 더러워. 너만 그렇게 알고 있어. 더러운 일? 앨리스는 무슨 일이냐고 답장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은근슬쩍 아빠를 한번 떠봅니다. 아빠 칠레에서 뭐해? 작은 오빠 무슨 일해? 이렇게 은근슬쩍 떠보는데 아빠는 그냥 칠레 광산에서 뭐 재무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대강 얘기를 해요. 그러던 중 1973년 9월 11일 칠레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앨리스가 큰오빠한테 물어요. 아빠랑 작은 오빠는 무사해? 그러자 큰오빠가 대답합니다. 아주 잘했지. 더할 수 없이 잘했어. 피노체트의 군부 쿠데타를 도운 사람들이니까. 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엔데 대통령과 그 정부 인사들을 무력으로 짓밟고 있는데 그걸 아빠랑 작은 오빠가 돕고 있다고. 말이 돼. 모든 게 이 충격인 와중에 남자친구마저 배신을 합니다. 진짜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 존경하던 교수님도 죽고 남친도 배신하고 풀리는 일이 없어서 앨리스는 대서양을 건너 아일랜드의 한 대학교로 가요. 그 와중에 큰오빠가 칠레로 떠납니다. 쿠데타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무사할까요? 자, 이렇게 1부가 끝이 나고 2부가 시작됩니다. 2부는 딱 초반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앨리스는 대학을 옮기고 바쁘게 지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칼리는 소식이 없어요. 이거 읽다 보면은 잠시 칼리를 좀 까먹게 돼요. 저는 좀 무서웠어요. 나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고 아직도 잠잠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칠레에 있는 큰오빠에게 엽서가 옵니다. 이렇게 썼네요. 여긴 정말 위험하고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다. 편지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앨리스는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물론 가족 모두가 그랬지만 화자가 앨리스였기 때문에 앨리스에게 이입을 하면서 읽다 보면 정말 인생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기까지가 2부 4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뒷부분은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대체 아빠와 작은 오빠는 칠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큰오빠는 칠레에 왜 갔으며 가서 뭐 하는지, 살아 돌아오긴 하는 건지, 실종된 칼리는 살아는 있는지, 살아있다면 왜 아직까지 연락을 안 했는지, 작은 오빠는 왜 십수년 후에 교도소에 있는 건지, 작은 오빠가 꽁꽁 숨겨왔던 진실은 도대체 뭔지 자꾸 추측하면서 읽게 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제 소감은 한 가정의 붕괴를 정말 그 가운데 중심지에서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더글라스 케네디가 작가의 말에서 언급한 부분인데 자신은 이 소설에서 단순히 시대상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네,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였고 너무 친밀해서 부담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페미니즘부터 냉전시대의 국제정치, 테러, 대통령의 사임, 경제 불황, 처음에는 불치병이었던 에이즈의 비극과 레이건 신보수주의 정부 이야기까지 의 내용을 다루면서 앨리스 자신도 시대의 거대한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작가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떡밥 횟수가 잘 됐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요. 엄청 큰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암시를 해놓고서는 알고 보니 좀 시시한 것들도 많았는데 좀 더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찰나의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기도 했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늘 그랬죠. 앨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1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선택은 기회와 자리를 맞바꾼다.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기 파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없기에 생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265페이지.
달아나는 것도 현실에 맞서는 방법의 일종이 아닐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일에 직면하게 될 경우 달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2권 65페이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세상은 돌아간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숨어 있다. 그리고 315페이지. 이 거대한 시련과 아픔을 진정으로 보상받을 순간이 있을까? 삶이라는 이야기는 늘 슬픔과 비극의 일상 사이사이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 점점이 있을 뿐인가? 이런 삶을 견디어야 할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 미스터리를 삶이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대답할 수 없는 거대한 질문을 나는 과연 껴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의 답을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리고 389페이지. 인간은 누구나 유한하다. 그래서 무가치하면서도 더없이 값지다.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혼란과 문제를 만든다. 우리가 그때그때 처하는 상황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곳에 발을 들인다. 꿈꾸던 일은 피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여기까지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 일부만 낭독해 보았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위기와 좌절은 인간의 생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삶의 조건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생에서 아무런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 탄탄대로는 없으며 어느 누구도 위기와 좌절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위기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한 가지 시련을 극복하면 또 다른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행운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미래는 예측 불가하니까요. 위기와 불행이 닥치더라도 작은 성취로부터 보람과 즐거움을 찾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앨리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생애 해법으로 제시하는 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더글라스 케네디의 신간 고온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